자, 이제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담화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담화라고 하는 건데 이 담화에는 담화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어떤 요소가 필요하느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주어지겠죠. 상황과 장면인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있고요. 화자와 청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죠. 청자가 시간적으로, 자치정약가 또는 공간적으로, 그죠? 공간적으로 처한 상황을, 장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처한 상황을, 처한 상황을 장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장면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장면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발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발화라고 하는 것은, 요 상황이 들어간 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장면이 있을 건데, 발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황 속에서 문장 단위로, 즉, 일정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상황 플러스 문장 단위 발화예요. 문장 단위의 발화가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발화의 어떤 그 특수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일정한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이 바로 발화된 것이 바로 이 문장 단위의 발화가 실현된 말이죠. 문장 단위로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화가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이 바로 발화이다 라고 하는 건데, 됐나요? 그래서 상황, 장면, 그죠? 장면이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면, 시간적 처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게 장면이죠. 발화는 이 장면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장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발화에서 하나 더 담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야 되겠죠. 담화라고 하는 것은 발화들이 모여서 구조를 이루는 거죠.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구조를 이룬 것이 바로 담화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발화로 좀 돌아가고 정리 좀 할까요? 자, 이 발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인 요소를 좀 볼게요. 문장 단위로 실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발화가 있는 것이, 실현된 말이 발화인데, 이 발화는,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현실적으로, 사용된 현실적인 언어죠. 현실적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와 현실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제 구성 요소들을 좀 보는 거죠. 그 다음, 이 발화 부분에서는, 장면이 포함되는데 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뭐가 있느냐? 바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좀 튀어나오도록 썼고요. 다음 발화로 넘어갈까요? 담화로 넘어갈까요? 담화는, 자, 발화들이 모여서 구조를 이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즉슨 뭐냐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 이상의 발화가 모여서 하나 이상의 발화가, 그렇죠? 모여서 무엇을 한다? 모여서는 똑같네요. 그렇죠? 유기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구조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 자, 모여서 구조를 이뤘다는 건 모여서 유기적인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적인 표현과 문제에서 묻는 표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담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담화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바로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황 맥락 앞부분에 있었죠?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교과서적인 거고, 컨퍼런스 해가지고 좀 더 배경 지식으로 추가를 할게요. 참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담화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겠습니다. 담화의 구성 요소 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체크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자가 있겠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청자, 듣는 사람이 있겠죠. 저기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화자와 청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화자, 청자가 주고받는 정보입니다.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자, 청자가 주고받는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주고받는 정보가 바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맥락입니다. 자, 맥락인데, 자, 이 맥락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장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앞부분에서 장면이라고 하고, 이 장면은 상황에 포함이 되나요? 상황에 장면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죠. 이거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면이에요.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화자, 청자, 내용, 장면 요 네 가지가 담화의 구성 요소라는 점. 다음 두 번째. 발화가 문장 단위로 실현되고 일정한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다라고 그랬는데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발화.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속된 말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감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겠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직접 발화입니다.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하기가 바로 직접 발화이죠. 자, 근데 이 직접 발화는 문장의 형식과, 그죠? 문장의 형식이 있을 거야. 아마 이제 그 언어적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종결 표현입니다. 종결 표현.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청유형, 뭐 이런 거겠죠? 종결 표현과 화자의 문장의 형식과 이 화자의 의도가, 화자의 발화 의도가 일치해요. 화자의 발화 의도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 발화의 특징입니다. 자, 직접 발화의 특징 됐나요? 자, 한마디로 명령문을 쓰면 명령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종결 표현과 의도가 일치한다. 명령문을 쓰면 명령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유문을 쓰면 부탁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음, 간접 발화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문제 볼 때 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자, 간접 발언은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네,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느낌은 오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단어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문장의 형식이죠. 그래서 문장의 형식, 이것은 뭐라고요? 종결 표현입니다. 끝 마무리되는 네, 종결 표현과 문장의 형식과 그 다음에 네, 화자의 발화 의도겠죠. 네, 화자의 발화 의도가 네, 발화 의도가 어떻게 된다? 불일치하게 됩니다. 의도가 불일치한다라는 점.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일치한다. 그래서 예, 지금이 몇 시니? 라고 얘기하면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뭐다? 비난의 뜻이죠. 늦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비난의 뜻을 네,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예, 요거 하나 직접 봐라, 간접 봐라, 네,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앞부분에 서 있었던 내용면에서 어쩌저쩌고 하는데, 네, 이렇게 둘 이상의 발화가 모여 있다라고 해서, 하나 이상의 발화가 모여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담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담화를 이루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네, 4번으로 넘어가서 네, 담화가 구성이 되기 위한, 그렇죠? 네, 담화가 구성이 되기 위한 네, 조건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담화가 구성되기 위한 조건, 일정한 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통일성이라고 예,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의 주제와 관련성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주제, 요거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주제와 관련성. 요 정도로 말을 줄입시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통일성이고, 그죠? 다음, 두 번째,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응집성이 있는데, 응집성은 내 형식적인 면에 해당이 됩니다. 응집성은 형식적인 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인즉슨 뭐냐? 각 발화가 서로 연관 있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관련되어 있음을 각 발화가 관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관련 있음. 요것만 해도 거의 게임 끝난대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관련이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죠. 관련이 있음을 표현하는 건데, 응집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지시 표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연결 접속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관련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네, 여기에다 다시 쓸까요? 그래서 지시 표현이 있고요. 네, 지시 표현, 그 다음에 대용 표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접속 표현인가요? 네, 그래서 접속 표현이 있다. 네, 접속 표현 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통일성과 응집성인데 아주 쉽게 정리하면 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어야 돼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내용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 있게 된다는 건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과 접속 표현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실제 예문 갖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이론은 별거 없지만 네, 예문 갖고 할 때 많은 훈련이 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응집성 저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응집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방금 본 것처럼 지시 표현부터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지시 표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시 표현. 자, 지시 표현은 그죠? 대명사 표현을 사용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시 표현은 사람이라든가 네, 사람 또는 사물,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시 표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네, 사람, 사물, 그 다음에 네, 그 사건 등이 있겠죠? 네, 사건 등을 지시하는 표현입니다. 네, 사건 등을 지시하는 표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런 표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시 표현의 특징은 뭐냐? 네, 첫 번째, 네, 화살표로 해볼까요? 첫 번째, 네, 화자와 청자 사이 거리에 따라서 지시 표현이 달라집니다. 네, 화자와 청자 사이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라 지시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점이죠. 네,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 다르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시를 들면 네, 이, 그, 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리할까요? 자, 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건데 누구에게 가까운 겁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가까운 겁니다. 네, 화자와 가까운 것은 이를 씁니다. 화자와 가까운 것은 이를 써요. 그 다음에 네, 그가 있는데 그라고 하는 것은 청자에게 가까운 겁니다. 다시 한번 청자에게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하고는 좀 떨어져 있겠죠. 네, 청자와 가까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있네요. 네, 저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가까울까? 저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먼 겁니다. 이것은 네,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다. 화자, 청자 모두에게서 먼 것은 저예요. 이그저 계열이 가장 대표적이죠. 다시 한번 이그저 계열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네, 이라고 하는 것은 근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와 가까운 이것을 옆에다 할까요? 요거를 근칭이라고 하고 가까울 근자요. 네, 이를 근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 저에서 이것, 그것, 저것인데 그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서 쭉 보니까 네, 중칭이죠. 중간 정도 나타내는 중칭. 그 다음에 여기 네,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원칭이라고 얘기한다. 뭘 원자를 써서 원칭. 근칭, 중칭, 원칭. 이, 그, 저. 화자에 가깝냐, 청자에 가깝냐,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시 표현. 지시 표현이죠. 그래서 이 지시 표현은요, 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황 맥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시간적,
네, 공간적인 배경이라든가, 그죠? 네, 공간적 그 장면이 네, 반드시 예,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시간적, 공간적 관련 내용이 다시 한번 시간적, 공간적 장면이죠. 이 장면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깝게 표현할지 멀게 표현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시 표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다음 이어서 대용 표현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대용 표현. 다시 한번 네, 대용 표현인데 참고로 이그저가 있긴 있는데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지시형용사가 지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시 표현의 종류는 네, 품사적으로도 더 적어볼까요? 네, 품사적으로 더 적어보면 네, 요거 예, 지시 표현의 종류죠. 네, 지시 표현의 예, 나머지 추가적인 다른 범주의 종류들을 얘기하면 품사로 치자면 네, 지시대명사가 쓰일 수가 있고 지시대명사 물론 이그저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가 있죠. 네, 지시관형사. 그 다음에 네, 지시부사가 있고요. 네, 지시부사. 그 다음에 네, 지시형용사까지 있는데 이것까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그저가 물론 다 쓰이는 거니까. 이그저가 다 쓰이기 때문에 네, 요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표현. 자, 다음. 두 번째는 대용 표현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대용 표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자, 이쪽으로 와서 대용 표현. 그래서 두 번째는 대용 표현. 자,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네.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말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것에서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대용 표현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를 할 텐데 자, 대용 표현에도요. 네, 대용 표현도 이그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극의 통을 사용해요, 주로. 그래서 이그저에서 앞에 나온 표현인데 여기 화살표로 하면 네, 이와 네, 그라고 하는 그 표현을 네,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이 좀 헷갈려요. 방금 체크했었던 지시 표현과 헷갈릴 수 있다. 근데 표현을 하지만 이미 정의해서 얘기했지만 네, 지시 표현과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네, 지시 표현과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인가?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2차적으로 다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앞의 내용을 다시 가리키는 거죠. 자, 다음 이어서 네, 세 번째로는 저기 있는 것처럼 접속 표현을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자주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익힐 수도 있는 접속 표현, 접속어를 사용하는 거겠죠. 네, 접속 표현은 한마디로 네, 이 지시 표현이나 이 대용 표현 이외에 접속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접속 표현이다. 다시 한번 네, 접속 표현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접속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의 어떤 시간적 수소나 논리적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접속어죠. 그래서 접속 표현은 발화한 내용이죠. 네, 발화의 어떤 시간의 앞뒤 순서겠죠. 네, 시간의 앞뒤 순서에 해당되는 네, 뭡니까?
앞뒤 순서라든가 논리적인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접속 표현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발화의 시간적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발화의 시간적 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가 있을 겁니다. 논리적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논리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또는 논리적 순서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표현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리적 순서나 흐름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연결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연결되는 성질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던 여러 가지 접속 표현에서 뭐가 있습니까? 화살표로 좀 들어가면, 대등하게 이어지는 거겠죠. 대등은 어떻게 됩니까? A, 그리고 B, 또는 또한 B. 그렇죠? 이런 구조들이 있겠죠. 대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역접이 있나요? 대조가 있나요? 역접은 A, 그러나 B, 하지만 B, 반대로 B 해서 여러 가지 접속어들이 좀 더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역접. 그 다음에 결과인가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A, 그러므로 B, 따라서 B, 이런 거겠죠? 따라서 B. 그 다음에 전환이 있을 거예요. 전환을 나타내는 것은 A, 그런데 B죠. A, 그런데 B. 또는 한 편도 들어가죠. 한 편.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 안에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과도 있나요? 원인과 결과죠. 따라서 저기에도 있지만 인과는 왜냐하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때문이다가 있어서 요거는 인과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을까 일단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 구조를 가진 것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또 그리하면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접속 표현을 통해서도 담화가 표현이 될 수 있다. 바로 응집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집성을 표현하는 것 다시 한번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출제되는 패턴 또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수능을 위해서 조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워서 우리 교과서를 뛰어넘는 교과서의 범위를 조금 더 뛰어넘는 몇 가지 내용을 추가 체크할게요. 추가 체크하는 것 일단 참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컨퍼런스 들어갈게요. CF 들어가서 컨퍼런스는 뭐다? 바로 담화의 표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담화 표현이죠. 이외의 담화 표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도 대비해야 되죠. 수능도 대비해야 되겠죠. 첫 번째, 높임 표현도요. 담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을 먼저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있겠죠. 화자와 듣는 사람, 청자의 위아래 관계, 상하 관계죠. 그래서 상하 관계라든가 또는 친하고 안 친한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담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친소 관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죠. 그래서 종결
종결 표현을 높이거나 낮추는 낮추는 발화 표현이 네, 담화 표현의 한 종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결 표현을 통해서 종결 표현은 뭡니까? 어말어미겠죠. 어말어미를 통해서 종결어미예요. 요건요. 종결어미, 어말어미 부분의 종결어미를 통해서 네,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수성은 뭐냐? 여기의 특수성은 뭐냐? 이 높임 표현은 이렇게 좀 한번 따볼까요? 높이거나 낮추는데, 자, 이 부분은 네, 같은 친소 관계죠. 같은, 네, 친소 관계. 친하고 수월한 관계, 친하거나 먼 관계에서도, 네, 같은 친소 관계에서도 같이 동등하게 찐친해요. 둘이 막 100만큼 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하 관계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달라집니다. 같은 친소 관계도 상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네, 높이거나 낮춤이 다른 거죠. 높임 표현 달라요. 높임 표현이 다르다. 정말 내가 만약에 1에서부터 100 사이에서 100만큼 좋아하는 것이 내 친구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친구처럼 아버지 내가 너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새끼 봐라. 호적 한번 파야 되나? 아버지는 안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요. 화나요. 그래서 네, 같은 친소 관계가 있더라도 똑같은 분량의 친소 관계가 있더라도 상하 관계에 따라서 높임이 더 지배가 된다라는 점, 요거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요거 또 다른 말이 네, 그죠? 네, 같은 상하 관계가 있어요. 같은 상하 관계에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상하 관계에서도 친소 관계에 따라서 친하고 소홀한 관계, 친하고 먼 관계에 따라 높임 표현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높임 표현이 다릅니다. 높임 표현이 다른 건데 요거는 좀 독특하죠. 왜? 같은 상하 관계가, 같은 동등한 사람이 있는데도 친소 관계에 따라서 높임이 달라지는 예시는 뭐냐? 같은 직급에 있는데 아니면 같은 환경에 있는데 학교라고 한번 칩시다. 학교에서 친한 선배한테 선배 밥 먹었어? 선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해요. 친하면 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친하면 반말을 하고 안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댓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하지 않은 선배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선배님 식사하셨어요? 선배님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하죠. 왠지 정중한 것 같지만 거리감은 느껴져요. 근데 에이 선배 밥 먹었어. 에이 선배 공부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을 좀 짧게 낮추게 되죠. 네, 높이면 상하 관계 부분에서는 좀 이런 네, 독특함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높임 표현이 있고 두 번째 생략 표현이라는 것이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생략 표현. 자, 생략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그죠? 네, 요건 상황 맥락이 있어요. 네, 상황 맥락에 따라, 다시 한번 상황 맥락에 따라 뭔가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성분이 생략이 되는 거죠. 일정한 문장 성분입니다. 일정한 네, 성분이 네, 생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략 표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상황 맥락에 따라서 생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화자와 청자가 화자, 청자가 그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상황 맥락을 공유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생략하면 오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상황 맥락을 네, 공유함으로 할게요.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상황 맥락을 공유해야만 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게 특수성이죠. 생략 표현.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네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본 부모님께서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100점짜리 시험지가 모르는 상황이면 누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재수없어. 잘난 척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100점짜리 시험지가 있으면 이게 칭찬이구나. 진짜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얘기하면 제대로 결과도 없으면서 그냥 잘난 척, 허세 부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략 표현도 담화에 들어갑니다. 네, 담화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심리적 태도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안 다뤄봤던 거죠. 심리적 태도 표현도 담화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상황 맥락이 몹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상황 맥락에 따라서 뭡니까? 자신의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네, 화자의 심리적 표현을,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화자의 심리적 상태인가요? 네,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뭡니까? 네, 전달하는 거죠. 심리적 상태를 전달하는 표현이, 전달하는 표현이 심리적 태도 표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예시를 보면 아예 단정지은 넌 그거로구나. 난 이거야. 라고 하는 단정. 그리고 일단 속에 단정, 확인, 그 다음에 감탄, 너무너무 좋은데 뭐 이런 걸. 그 다음에 야, 이건 이거야. 사실 전달도 있죠. 사실 전달. 그 다음에 추측 등의 여러 가지 추측 등의 여러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 태도 표현도 담화에 들어가요. 요런 것들이 좀 그런데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건요. 만약에 이제 겨울에 아주 좋은 상황에서 낭만적인 첫눈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겨울에. 그럼 어떻게 될까? 첫눈이 올 때, 눈이 오는구나. 그죠? 눈이 오는구나. 눈이 와서 어떻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이 오는구나. 눈이 와서 좋아. 눈이 와서 너무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첫눈이 왔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부산에서. 첫눈이 오는구나. 제주도에도 첫눈이 오는구나. 부산에도 첫눈이 오는구나. 광주에도 첫눈이 오는구나. 대전에도 첫눈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심리적 태도 표현이 그 단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겠죠.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첫눈이 온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심리적 태도 표현은 뭐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서 요 용어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일단 담화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초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맥락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